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인 모레 오전 11시에 이뤄집니다. 재판관들은 내일도 평일을 열어 의견을 조율한 뒤에 선고 당일 평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박윤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3시 8명 전체 재판관 회의인 평일을 열었습니다. 2시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금요일인 모레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2016 헌나일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 당초 7일인 어제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오늘 선고기일을 공표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10일이나 13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고 7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할 경우 탄핵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헌재의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준비 절차를 포함해 20차례 재판을 진행해온 헌재는 내일도 평일을 열어 재판관들의 의견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위한 표결 절차인 평결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마찬가지로 선고 당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정문의 기초가 될 초안은 인용과 기각, 각하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미리 작성하게 됩니다. 결정문 작성을 위한 시간이 선고 전까지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없는 만큼 헌재는 결정문 마무리 작업에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는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특검의 시각과는 달리 재단 출연금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힘들다고 본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박영숙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최순실 게이트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이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 전국과 관계없이 수사하냐는 질문에 넘어온 사건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을 두고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에 대해선 특검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뇌물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재단 출연금을 두고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뇌물죄 적용이 안 된다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며 기소했다는 것은 결론을 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된다는 특검의 의견에 대해서는 무슨 의도에서 한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까지 특검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관련자 소환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의식입니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한다는 보도가 지금 긴급 속보로 발표가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러한 심대하고 중요한 재판을 끝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대한 재판인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김평우 변호사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전부터 바쁘셨죠? 네.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하시고. 예. 오늘 날이 추웠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참 이렇게 날이 추운데, 날이 추우나 더우나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이렇게 정말 발로 뛰시고 몸으로 뛰시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감동받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도 굉장히 중요했고, 또 어제 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참 대한민국 큰일 나도 너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속보 보시면서 네.
좀 전에도 좀 말씀 나눴지만 이날 선고가 될까요, 진짜로? 글쎄요. 어떤 내용의 선고냐가 문제겠죠. 어떤 내용의 선고가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각하되든지 요건이 안 맞았다. 뭐 길게 갈 필요도 없다. 각하를 하든지 아니면 이 재판은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더 속개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 또 녹취 파일도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 중에 상당 부분 재검토돼야 될 사항이 있다. 그래서 속개를 하든지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 예감도 저는 기대를 해보지만 너무 빨라요, 사실. 이거 뭐 3달 안에 이렇게 졸속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국회가 그 탄핵을 소추한 절차도 굉장히 그 졸속이었죠. 네. 뭐 다른 나라 같으면 한 뭐 8개월, 1년 보통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3일이나 뭐 하루인지 3일인지 5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5일은 안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졸속으로 했습니다. 이 재판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졸속입니다. 네. 물론 횟수로 따지면 16차인가 뭐 17차 이렇게 해서 횟수로 따지면 뭐 일주일에 2번씩 하고 3번씩 해서 16차, 17차 그러니까 굉장히 재판을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횟수로 따지면은 그런지 몰라도요. 그게 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일주일에 2번씩 정말 콩볶아 먹듯이 하는 졸속한 재판이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피청구인 측에서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주장들을 많이 내고 또 증거들을 많이 신청했는데 그러한 주장이나 증거들을 무대기로 전부 기각을 하고 변론을 종결한 거 이러한 것들은 절차상으로 볼 때 대단한 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일 날 이 선고하신다는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각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뭐 그랬지만 어떠한 내용이 되든 간에 일단 절차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서두른 졸속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후세 역사에서는 대단히 그 부정적으로 평가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10일 날 그 결정이 저는 속개의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재판이 좀 졸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지금 증거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고 또 그 증거들을 조사할 시간이 필요하다. 또 하나, 특검의 조사. 어제도 특검의 인권유린이라든가 특검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는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이 특검의 조사에서 밝혀진 게 없다. 진실이 드러난 게 없다. 특검의 주장만 있을 뿐 사실은 없다. 때문에 재판 과정까지 다 봐서 결론을 내도 늦지 않다. 이게 뭐 법을 아는 뭐 상식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이제 더 나눠야 될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이 헌재의 재판 과정. 다시 한번 좀 콕콕 집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 법치라는 걸 내용으로 따지려고 그래요. 옳으냐 그르냐 결론이 수학 문제 왜 답 맞추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학도
그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답을 도출해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와 특히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올바른 결론이 나와 설사 그 결론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과정이 잘못됐으면 그건 잘못된 재판이에요. 네. 예, 그거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첫째적으로는 절차입니다. 절차적 법치주의 후에 내용서 실체적 법치주의가 있는 거지. 절차적 법치주의가 무너진 마당에 실체적 법치주의가 생긴다고 하는 건 그거는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실체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결론이 옳은 결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 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의 경우에도 탄핵이 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는요 지금 뭐 국민들마다 물어보면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옛날에는 또 뭐 8대 2로 탄핵을 돼야 한다는 게 많았다고 그러지만 지금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거를 보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확실한 건 아니라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재판이 잘 됐다 못했다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론 결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결론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그 재판 과정입니다. 특히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양측이 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다 했다. 내가 내고 싶은 증거 다 냈다. 이러한 절차적 충족감 내지는 만족감이에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재판은 결코 좋은 재판이 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그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제가 예를 들겠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제가 알기로는 2달 걸렸습니다. 지금 이번하고 같을 거예요. 2달 걸렸을 겁니다. 이게 한 달 반, 2달 이렇게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근데 그때는 양측이 다 절차적으로 이제 더 이상 주장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내실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적으로 양측이 다 만족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사건은요 이슈가 하나였어요. 그렇죠. 원 포인트.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거예요. 근데 그 발언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이 다 인정한 거기 때문에 다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재판을 7번 했다 뭐 이런 것은 전부가 뭐냐 하면은 법리 논쟁만 한 거예요. 증거가 그렇게 거의 없는 거예요. 증거 제출이라는 건. 그렇죠. 제출할 증거가 없죠. 그렇죠. 예, 뭐 다투는 게 없으니까 법리 논쟁만 했어요. 특히 법리 논쟁의 제일 핵심은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상 문제라고 하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양측이 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를 했었어요. 이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난 거의 이해 못하겠다 하고서는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 정치적으로도 노무현 대통령 보고 사과를 하시면은 우리는 탄핵 안 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 거부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는요 법적인으로 이게 위반이냐 아니냐 한 것도 거의 다퉈지지 않았어요. 예, 그걸 왜 그러냐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 예. 이거는 인정을 했어요. 다만
그 내용에서 주로 다퉈준 건 뭐냐면 중대한 위법이냐, 소위 이 정도 가지고 탄핵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였어요. 예. 그렇게 원 포인트예요. 아주 모든 그 사건의 재판은 그 포인트인데 그거는 사실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순전히 판사님들 의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 주냐, 이 정도 가지고 이 컵에서 말이죠. 이 컵에서 이게 여기가 중간이라 그러면 이 중간을 넘어갔느냐, 이 정도까지 갔느냐, 이런 문제, 정도의 문제였어요. 정도의 문제. 네, 정도의 문제. 그렇게 유무의 문제가 아니고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누가 정답을 못하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재판관들의 의견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 승복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러는데 그게 왜 충분합니까? 증거 대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싸움은, 그 재판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론을 이거 충분하다 또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상대방 쪽에서 다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쪽의 그 사건은 판사님들이 5대 4인데요. 9명 중에 5는 이거는 탄핵이 돼야 된다는, 될 만하다,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고 4는 충분치 않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5대 4에 해서 기각이 된 거예요. 6이 안 됐기 때문에. 60%를 못 채웠기 때문에. 저게 9명에 6이면은 거의 60 한 몇 프로가 70% 가까이 되는 거죠. 10분, 100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한 70% 정도 가야 탄핵이 되는 건데 60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바람에 기각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전혀 달라요. 이거는 우선 내용이 개수로만 씌워도 13배고 그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가면 제가 섞어찌개라는 것도 밝혔잖아요. 그렇죠. 그 섞어찌개의 범죄 숫자로만 치면 40가지입니다. 범죄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2달에 끝내는 게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건 곤란해요. 그 내용의 성격이 전혀 다른 사건인데 만일에 그런 비율, 노무현 대통령 사건과 같은 그 정도의 그거들 이거에다 대면은 이 사건은 거기에 비하면 한 20배 정도로 복잡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최순실 사건의 최순실의 비리 문제인데 그 비리 문제가 아직 형사재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죠. 그게 결론이 언제 날는지도 몰라요, 지금. 재판도 안 하고 조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그 조사가 부족하니까 계속 추가 조사 하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당초의 조사가 굉장히 불충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뒤에 특검이 나오고 뭐 나오고 계속 추가 조사 증거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건. 두 번째는 반증이 자꾸 나와요. 반증이. 그렇죠. 기소할 당시 때는 전혀 언급도 안 됐던 새로운 반증 자료들이 자꾸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아마 이 형사재판은 최순실의 형사재판은 앞으로도 얼마나 더 계속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녹취 파일, 고영태의 녹취 파일도 풀어갖고 그 사람들이 조작했냐, 아니면 이게 진실이냐, 이것까지 풀어놔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 최순실의 비리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묻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유독 그게 빨리 밝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판사님들이 그럼 증거가 이쪽은 더 많고 저쪽이 적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증거를 일로 옮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똑같은 증거를 놓고 저쪽은 아직 결심을 하려면 한참 멀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쪽은 결심을 해도 충분하다.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겠느냐. 거꾸로 가고 있네. 이거 완전히 거꾸로죠. 형사재판 쪽에서 실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은 헌법재판 아닙니까? 형사사건 다루는 전문 판사도 아니고 전문 법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만일에 사실 문제가
뒤집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인정한 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최순실의 비리에 대한 진실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순실이가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쭉쭉쭉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 부분이 뒤에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뒤집어지면 어떡할 거죠? 끔찍한 일이 생겨요. 끔찍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러네요. 제가 그래서 자꾸 형사재판은 여기서 하지 마라.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재판 사건 다루면 큰일 난다. 그러면 형사재판이 끝난 다음에 해야지. 어떻게 형사재판 도중에 여기서 먼저 판결을 내리려고 그러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형사재판 문제를 빼고선 보면은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사건은 제가 볼 때 최순실하고 아주 관련 없이 다룰 수 있는 사건은 세월호 사건 그렇죠. 정도예요. 세월호 7시간. 예, 세월호 7시간 정도. 네. 글쎄, 뭐 세월호 7시간 가지고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 직접 최순실 사건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여기서 뭐 근데 지금까지 조사를 그러면 세월호 사건만 가지고 2달 조사했냐? 그러면 이해가 돼요. 네. 그건 세월호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싸웠다. 이해가 돼요. 판결할 만큼. 근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세월호는 오히려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세월호 사건은 아주 그 키 일부인 그 전체에 비하면은 이만한 사건 파일에서 보면 한 구탱이의 조그마한 부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재판을 하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판을 지금 판결을 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릴 수 없는 법적인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아까 그거는 무슨 증거 조사라든가 또는 뭐 여기 우리 보통 말할 때는 그걸 이제 사실 인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인정에 아직 할 만한 단계가 안 됐다. 사실을 판단하기에 지금 무르익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고 그거 말고 법적으로도 지금 무르익지 않았어요. 왜냐? 제가 오늘 그 헌재 앞에서 읽은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우리 이번에 판사님들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참 궁금한데요. 이게 8인 재판은 원천 무효예요, 원래. 그렇죠. 예, 아시잖아요. 이거는 지금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헌재에서도 그거를 지적했지 예. 않습니까? 자기네가 직접 지적했던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네. 예? 2014년인가? 얼마 전에. 박한철 소장이. 예, 박한철 소장이 네. 헌법재판소장으로 계실 때 네. 이정미 재판관, 또 김미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지금 세 분 다 그대로 계시잖아요. 네. 이 세 분들이 다 8인 재판은 안 된다고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었어요. 네. 이거 8인 재판이라고 하는 건 제가 항상 예를 들지만 원래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재판할 사건과 단독 법원에서 단독 판사가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네. 법률적으로. 저번에도 살인 사건 예를 들었습니다.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거죠. 네. 근데 이 살인 사건을 합의부에서 세 사람이 하도록 돼 있는데 1심에서는 2심에서 또 이렇게 되는. 이거를 두 사람이 재판하면 무효죠. 그걸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이유가. 그렇잖아요. 세 사람의 재판관이 모여야 재판을 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모였으니까 재판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대요. 예. 요건이 안 돼요. 예권이 안 돼요. 관할권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9명의 재판관이 평결을 하게 돼 있어요. 심리는 7명 이상이면 할 수 있지만 평결은 9명이 하도록 돼 있어요. 9명도 그것도 그냥 숫자 9명은 그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국회. 예, 대표 3명, 국회 지명 3명, 대통령 지명 3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9명이 그렇게 구성되도록 돼 있어요. 삼권 분립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그게. 대통령 지명이 두 분밖에 없어요. 한 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런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은 이 재판이 무효가 돼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난 무효 나는 이론이 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권 분립의 이건 정신을 수학적인 위배되고. 거기 때문에. 예. 예. 8명이라도 된다는 이론이 어디선가 뭐 하다못해 어디서라도 뭐 종전에 판례가 있다거나 무슨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전혀 없는 거예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게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중요 사건을 9명 아닌 사람이 한 재판 선례가 없고 어떤 점으로도 이것의 이론이나 반론은 나올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굳이 8명이서 재판을 해야 되겠다. 판결을 내려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글쎄 그건 계란 가지고 바위 치는 거로 봅니다. 예, 그거는 계란 가지고 바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사실 그 헌재에서 읽은 이야기는 뭐냐면 네. 그러면 그 한 명을 그러면 왜 한 명이 빠졌으며 언제쯤이면 그게 충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네. 이거 잘 짚어야 돼요. 예? 100년이 걸려도 한 명은 충족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갖다 물리적 불능이죠. 그럴 때라면 조금 뭐 이유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무슨 그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물리적 불능사항이 아닙니다. 네. 이건 지금 왜 이렇게 8명이 됐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1월 31일까지는 9명이었어요. 재판 중에. 그때 재판을 하다가 이렇게 재판을 한참 하다가 헌재 소장이 임기가 만료된 거예요. 그렇죠. 예? 임기가 만료. 예. 임기가 만료되니까 이게 재판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8명인데 중단할 거냐? 중단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심리는 7명 이상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뭐 2월 1일부터 2월 한 달 재판한 거, 2월 27일까지 재판했으니까 2월 27일까지 재판한 거 이것은 하자가 없어요. 7명 네. 이상이면 재판할 수 있으니까. 네. 다만 평결은 이 사건에서 평결을 해야 되는데 평결이라는 게 뭐냐면 평이라고 하는 거 평의란 뜻의 줄임 평의와 결정 합해서 평결 이렇게 붙임말을 한 거죠. 근데 그거는 9명이 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이게 잘못된 거는 황교안 대행이 잘못한 거예요. 이 책임은. 빨리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황교안 대행이 저는 그분이 검사 출신이시고 법조인 출신이라 법을 몰라서 그러신 건 아니라고 보는데 1월 31일 날 박한철 소장이 퇴임을 한다는 거는 벌써 12월 9일 그 탄핵 소추 당시 때 이미 예상돼 있었어요. 네. 그러면 황교안 대행은 12월 10일부터 대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날 바로 지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미리 왜 미리 해야 되냐? 이게 재판이 1월 31일 전에 끝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임명을 한다고 해서 바로 취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청문회. 아니,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청문회가 아니고. 국회 동의. 예,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소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재판 소장은 동의를 받고 소장 아닌 사람은 청문회를 거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동의 절차라는 게 빠르면은 뭐 이번에 그 탄핵소추처럼 빨리 하면야 하루라도 되죠. 네. 국회가 마음 먹으면.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까지 2, 3일 내에 처리한 거는 대통령 탄핵소추만 2, 3일 내에 처리했지 나머지 다른 안건은 전부 수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 3주 정도는 내다봐야 돼요. 그러면 이분이 1월 31일 날 퇴임 날짜가 예정돼 있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행이 늦어도 1월
10일, 예? 그 정도쯤에는 지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10일부터 31일까지니까 21일 아닙니까? 3주. 네. 국회가 한 3주 정도면은 충분히 그런 안건은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월 31일까지 안 했어요. 할 수 있는 기간이 12월 10일부터인데 1월 31일까지 안 했어요. 네. 그럼 벌써 거의 2달, 약 50일을 안 한 겁니다. 네. 잊어먹었을 리는 없고. 자, 근데 그러면 그거까지는 좋아. 근데 1월 31일 날 퇴임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바로 이게 8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바로 했어야지, 2월. 바로 했어요. 근데 2월 27일 이 재판이 결심될 때까지 안 했어요. 그럼 며칠을 안 한 거예요? 80일. 제가 계산해 보니까 70한 5, 6일. 거의 2달 반을 안 한 거예요. 안 한다는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어요. 황교안 대행은. 왜 안 하는지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어요. 참 우리나라 큰일입니다, 이거. 이 문제가 말이죠. 헌법재판소도 문제, 국회도 문제, 특검, 검찰도 문제, 거기다 또 황교안 대행도 문제예요. 이렇게 어떻게 국가의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어떻게 헌법을 이렇게 내팽개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참 총체적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황대행이 지금 한 달이 여기서 한 달 잘못 썼네. 2달. 이거 제가 볼 땐 거의 석 달인데 2달 이상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헌법 위배예요. 예. 탄핵 사유예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전부 탄핵 사유야. 그런데 네. 이때 만일에 황대행이 헌재소장의 후임을 임명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건 누구 책임이 있냐 하면 국회한테 갑니다. 국회가 동의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황대행이 안 했으니까 국회는 그건 나한 잘못 없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황대행이 임명을 안 해서 내가 동의를 못 해준 거다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건 황대행, 완전히 황대행 혼자의 책임이에요. 참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도대체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대로 지키는 공무원이 제가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님밖에 안 계시더구만. 이번에 바로. 예,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그래도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퇴임하시기 일주일 전, 딱 정확하게 일주일을 계산하셨더구만. 예, 바로 했어요. 3월 6일 날 딱 지명을 했어요. 청문회, 국회가 마음먹으면 13일까지 청문회 열어서 통과시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죠. 대통령 탄핵 소추를 3일 만에 해치우는 사람들인데 6일 동안 청문회 하나 못 열어요? 아유. 그건 말도 안 시간이 되죠. 남죠. 예. 해외여행도 갔다 올 수 있고.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참 지금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은 황대행 책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황대행께서 임명을 안 해서 우리가 판결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각하시켜야죠. 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복잡한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제가 무슨 어려운 법률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상식이에요, 상식. 네.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이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헌재가 사실은 나는 헌재가 왜 8명의 재판관 가지고 재판하겠다고 저렇게 서두르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아니 지금 황대행이란 분이 황교안 대행이 임명을 안 해서 우리가 지금 2달 반 동안 임명을 안 해서 우리가 판결을 못 하게 됐다. 미안하지만 황대행이 임명할 때까지는 우리가 증거 조사를 하면서 슬슬 좀 더 기다려 보겠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로 피청구인 쪽 저희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섞어찌개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소추 과정에 하고. 대한 이의제기 절차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또 탄핵 소추장의 내용도 고의가 하나도 적시되지 않았다든가 구체성 명확성이 하나도 없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제기하고 예.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참 이게 문제가 많아서 기다려야 될 판인데 잘 됐다. 황대행이 임명을 하고 국회가 동의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냥 증거조사만 더 해보겠다. 예. 그러고 나서 충분히 임명이 되면은 그때 판결하겠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5천만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그 재판관들의 태도다. 취해야 할 태도다. 이렇게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점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렇죠.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론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반인들도 말이죠. 예.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모이게 되면은 뭔가 사람이 채워져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안 채워지면 안 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가족끼리도 모여서 그렇죠. 우리 이거라도 할까 그런데 두 사람 있으면 그건 아니다. 한 사람 더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예. 지금 재판소 비어있는 자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할 자리였어요, 원래. 예. 대통령 임명 자리거든요. 황교안 대행이 그거는 대통령을 아낀다면 당연히 임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을 했다면, 요만큼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했다면 12월 10일 날 바로 임명을 해줬어야죠. 그리고 비어있는 그 자리가 일반 재판관 자리가 아니고 헌재 소장 자리예요. 헌재 소장이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일반 재판관하고 약간은 격이 높기 때문에 그 통솔력, 지휘력에 있어서 압도적입니다. 예, 거의 배로 말하면 선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선장이 없는 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헌재를. 그러니 선장이 없으니까 이정미 재판관 대행이. 또 무슨 대행 체제가 생기고 거기가 강일원 주심이 사실상 제가 보니까 강일원 주심이 거의 다 재판장 노릇으로 다 끌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재판하는 모습은. 이게 다 뭡니까? 선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배 선장이 없는 배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그 선장을 임명해야 될 사람이 황교안 대행인데 이 양반이 안 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그 탄핵 심판 사건은 한국의 총체적 총체적 부실을 그야말로 다 드러낸 한국이 완전히 파산 국가라는 것을 법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는 누구도 한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도층의 총체적 부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저는 헌재에서 지금 뭐 10일 날 어떤 재판을 하더라도 저 솔직한 말로 저는 이렇게 볼 때는 글쎄 각하를 한다면 혹시 모를까 저는 조금 10일 날 결정하신다는 건 각하거나 아니면 각하라면은 다소 조금 여지가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9명 재판이라고 하는 요건이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본안 결정을 할 때 9명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떤 형식 요건을 심사할 때는 그거는 꼭 9명이 아니어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판례는 못 찾아봤어요.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하실 때 기각과 인용은 9명이 해야 돼야 돼요. 예. 되지만 그거는 확실해요.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각하는
5명이 각하는 제가 볼 때 아니 5명이 찬성해야 된다는 소리고 네. 그 숫자가 꼭 9명이냐 7명 이상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고 누가 반론을 제기했을 때 이거 당신 틀렸어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점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건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요건. 그냥 형식 소송 요건. 그러니까 그 실체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거 소송할 조건이 됐나 안 됐나 소위 예선 문제 아닙니까? 본선에 들어가기 전에 자격 심사.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미비다.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미비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풀 코트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반론이 나올 때 정면으로 그건 틀렸는데요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딸려요. 저는 그러나 반대합니다. 저는 그것도 안 된다고 보는. 그러니까 변론 제기가 딱 맞겠네요. 그렇죠. 변론 제기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렇다고 봐요. 그것도 편법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소송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한 개의 조건이면 그 말이 맞는데 소송 요건도 지금 보면은 결의를 거쳤느냐 3분의 2의 결의를 거쳤느냐 또 일괄 투표한 것이 이게 과연 적법한 투표 방법이냐 또 섞어치기 탄핵 사유가 과연 합법적인 탄핵 사유냐 예. 이러한 그리고 고의 문제가 고의의 지적이 없는데 이것도 이 소송 요건의 흠결 아니냐 또 그 명확성 구체성 논리성을 결하고 있는 그 소장인데 이것도 심사. 제가 볼 때 한 5, 6가지의 소송 요건 흠결이 지금 제 눈에 한눈에 딱 보여요. 한눈에. 네, 한눈에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5가지 소송 요건에 대해서 어느 거를 가지고 각하할 거냐 이거야. 또 그런 문제가 남아요. 이게 특히 저 같은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는 국회가 졸속으로 탄핵을 했을 때 그 적법 절차 여부를 헌재가 재판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가 저는 키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졸속한 국회 탄핵 소추가 자꾸 이렇게 2번 생기고 앞으로 이거 내버려 두면 3번, 4번 계속 생길 거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누구나 봐도 그런데 그렇죠. 그 제일 큰 이유는 거기에 대한 제일 큰 이유는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 헌재에서 의회 자율권이라는 용어를 잘못 써서 그래요. 해당 사항도 없는데 거기다 괜히 그냥 의회 자율권에 속한다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툭 치고 넘어간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바로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 의회 자율권 아니다. 어떻게 대통령 직무정지 시키는 게 의회 자율권이냐. 이렇게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이유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다 이것도 소송요건 흠결, 이것도 소송요건 흠결, 이것도 소송요건 흠결 다 짚어서 각하 이렇게 해준다면은 이게 판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국회가 졸속한 탄핵 소추라든가 섞어찌개 탄핵 소추라든가 또는 고의도 없는 탄핵 소추라든가 이러한 많은 그 잘못들을 이 판결을 통해서 교정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2번 다시 이런 졸속한 국회 탄핵 소추가 안 생기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5가지 중에서 뭐 끄트머리 조그만한 거 가지고 이거 3분의 2로 한 게 좀 문제네 이렇게 해서 각하를 시켜버리면 나머지 다른 문제들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요 다음에 또 국회가 졸속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헌재에서 졸속으로 이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다. 너무 이거는 국민을 참 국세의 낭비고 우리 국가에
참 이 헌법재판소 과연 뭐하러 있는 거냐 하는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가 단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잘못했을 때 이거를 다 교정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최순실 형사 사건이 재판에 뒤집어졌을 의해서 때 어떡할 뒤집어졌을 때 그거 어떡할 이건 뭐 건데, 어떻게 되는 이거야? 거예요? 최순실은 무죄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탄핵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거는 거죠. 완전 대한민국 그냥 우스워지는 꼴이 되는데 참 우스워지는 게 아니라 제가 예. 볼 때는 법관들 총사퇴해야죠. 대한민국 사법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왜 아침에 거기 나가서 제가 왜 호소를 했냐. 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만 말씀 보시면 안 돼요. 저거는 제가 말하는 거 여기 또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만 헌재가 살아남고 국민도 이제 불만이 풀리고 또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도 살 수 있다. 이거 국가를 위한 거다. 국가를 위해 호소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여러분 당신들도 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 말고 또 국민도 지금 너무 분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서로 합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융합이 되고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똑바로 서서 이제 국회가 이제 앞으로 졸속한 탄핵 소추 이런 거 못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한번 이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좀 전화위복의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뜻에서 오늘도 또 어저께도 광고 내고 또 오늘도 나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0일 날 판결 선고한다고 그럴 때 저는 마음을 다 비운 사람이에요. 다 비웠고 다만 이 나라에 불행이 없기를 바란다. 헌법재판소에 불행이 없길 바란다. 이 나라 법치주의가 이것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어떤 불행한 사태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는 심정에서 아침에 또 우리 권영애 장관님이 단식을 하신다 그러는 말 일주일째 하신다는 말을 듣고 제가 또 좀 너무 충격을 받고 80 노인네께서 이렇게 이러시는데 아이고 나는 뭐 집안에 앉아 있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나라도 좀 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나라도 또 한 번 더 뭐 마이동풍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아유 그렇게 말하면 뭐하냐 뭐 그만큼 한두 번 했으면 됐지 뭐 또 자꾸 그러냐 이러는데 그래도 또 마지막 날까지 헌법재판소에 가서 호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거고 오늘 제 글을 바로 헌법재판소에 참고해달라고 또 제출을 했습니다. 예.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걱정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피청구인 변호사님들이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서 막 격려도 했지만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애국적인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변론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김평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탄핵을 탄핵하다라는 이제 책을 출간하신 다음에 자비를 들여서 광고를 하시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또 그 책을 출판사에서 직접 사서 배포도 하시고 또 수익이 생기면 또 광고 내시고 이거 뭐 애국을 위해서 말이죠. 미국에서 오셔갖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님들이 그냥 그 변론을 변호사의 변론으로 듣지 마시고 대한민국 살리려는 한 애국자의 또 한 법조인의 이 이야기로 들었으면 아마 오늘 밤 내일 밤 잠을 못 자면서 아마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할 텐데
오늘도 보니까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 같고 말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그분들이 10일 날 아이고 우리 이거 아무래도 이거 조금 더 속개를 해서 좀 더 최순실 사건의 진상도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국회 소추장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 흠결사항들, 소송 요건의 흠결사항들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다. 어떤 한 변호사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믿기는 좀 그렇고, 진짜 진상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국회의원들도 불러서 한번 조사를 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한 그게 순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순리의 길을 결국은 가실 거다. 그 길을 택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변호사님, 어제는 말이죠. 예. 특검 및 검찰의 인권 침해, 불법 수사, 예. 조사단을 또 발족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제가 영상 봤는데, 예. 와, 뭐 변호사님은 그냥 열변을 토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예.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최순실 사건과 관련된 특검의 이 조사 내용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예.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지. 예.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땐 인권 침해와 불법적 조사가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 같은 애국자분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이제 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참 언론들이 말이죠. 어제 말씀하시는데 KBS가 자비를 들여서 탄핵하다 광고를 낸다고 하는데 광고를 안 받아 준다고 하고, 그런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 제가, 야, 대한민국이 썩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구나. 언론 썩었죠. 정치권 썩었죠. 지금 사법부는 말씀하신 대로 10일 날 잘 판결을 내리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안 된다면 이 사법부까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다 믿고 의지해야 될 때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다 썩었고 무너진다 그러면 남는 건 이제 삼성하고 뭐 몇 개 기업만 남는 것 같은데, 삼성 회장도 저렇게 잡아놓고 그러니 삼성까지도 무너지고 그러면 글쎄 우리나라에서 성하게 남아있는 게 노조만 남을 것 같아요. 한국에 살아남는 건 노조밖에 없는 것 같으네. 그럼 노조가 기업하고 노조가 국가 운영하면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노조는 생산력이 없어요. 노조는 벌어놓은 걸 잘 나눠 먹자는 거지. 그게 잘 많이 만들어서 팔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결국은 노조가 강해지고 그러면 전체적인 파이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가 다 망하는 이유가요. 공산주의는 처음에는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순이 제거가 되면서 굉장히 경제가 활황화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개인들이 부자들의 부를 뺏어서 전부 이 정부로 다 몰아버리니까 그 정부가 굉장히 부자 정부가 돼요. 국가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국가가 아주 인심을 팡팡 쓸 수 있어요. 부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다들 해피한데 막 놀아주니까 조금 지나면은 그게 새로운 부가 창출이 안 되니까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면 논아줄 게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결국 처음에는 활황을 이루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 마치 과일이 말이죠. 감 같은 게 시간이 흘러가면 내용물이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마지막엔 껍질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란 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나눠 먹는 것만 자꾸 이렇게 좋다고 자꾸 그러면은 결국은 오래 못 가죠. 예. 제가 이 특검 문제를 왜 뭐 대통령 변호인단하고는 관계없어요. 제가 이 특검을 하는 거는 대통령 변호인단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다만 특검이 3월 6일 날 그 전날 자기네들이 무슨 결과 발표했잖아요. 예. 다른 분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특검이 결과 발표하는구나. 신문도 언론도 그렇게 보더래. 저는 참 대한민국 사람 정말 사람들 눈에 왜 저게 안 보이나 하고 예. 오늘 또 제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그거는 특검의 결과 발표 아니에요. 전 특검의 결과 발표입니다. 그러네요. 특검의 결과 발표라고 한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2월 28일 날로 특검이 아니에요. 그렇죠. 특검을 이제 해체했죠. 해체한 뒤에 아니 자기 해체했다고 그 사적인 모임 아닙니까?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맞습니다. 사적인 모임을 내 자기 업적을 발표하는 그런 그거를 언론이 취재를 해주고 그걸 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고 뭔가 참 왜 이렇게 비논리적이냐. 그 사람은 특검도 전 특검 박영수입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혼자 기자회견 개인적으로 해야죠. 예. 그럼 개인 돈 자기가 개인으로 자고로 해. 아마 그 돈 특검에서 나가지는 않았을 거야. 특검 예산에서 나갔다면 그거야말로 참 예산 공금 횡령이지. 그거 조사해봐야 되겠네요. 조사해봐야죠. 개인 돈으로 했어야지 그거는. 어디 특검 기간 끝난 다음에 그 결과 발표하는 돈까지 내주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마 돈을 썼을 것 같은데요. 그 옆에 주변에 공무원들도 서 있고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왜 그거를 지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리고 그래서 제가 3월 7일 날 참 이상하구나 우리나라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3월 7일 날 물론 제가 그 전부터 사실은 제가 이 재판이 2월 27일 날 끝났잖아요. 저는 28일 9일부터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거 조사하겠다는 사람들을 규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겠냐? 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갖느냐? 저는 사실 제가 탄핵을 탄핵한다 해서도 박영수 특검은 특검이냐 혁명검찰이냐 부터 시작해서 박영수 특검을 해체하라. 황교안 대행은 박영수 특검을 해체해라. 네. 여러 번 제가 글을 썼습니다. 네. 제가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것은 아까 지적한 헌재 소장 후임을 2달 반이나 임명을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책임 뿐만 아니라 박영수 특검은 출발부터가 이상한 특검이지만 그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만행은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을 완전히 너무 무시한 거예요. 너무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검사 고위직을 지내고 총리가 되신 분인데 그 후배인지 선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박영수 특검 하나를 못 다뤄가지고 온 국민이 그 박영수 특검의 그 공포에 질려서
꼼짝 못하는 이 공포시대 90일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우리 국민을 이 검찰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명감 내지는 그러한 의식이 전혀 안 보였다는 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합니다. 굉장히 실망해요. 그리고, 자기가 검찰 출신이고 그러면은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지시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 불러다가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온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원한이 높다. 그 진상 좀 조사 좀 해봐라. 그리고 박영수 특검법에도 소위 제가 그날도 예를 한 20, 30분 예를 들었어요. 그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정말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해서 박영수 특검의 블랙리스트 조사에 대해서 진상을 한번 그게 과연 뭐 되는 건지 아닌지 조사해봐라.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게 불러서 해명서 받아라. 그 정도 지시를 못하나? 만일에 황대행이 그 일개 검사 하나를 그렇게 무서워서 그런 지시를 못했다면 저는 그 사람 지도자 될 자격 없다고 봅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글쎄 저는 그 사람이 다 검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제가 글쎄 조금 검찰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일반 사람들은 두려워하니까 저분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황교안 대행은 본인이 검사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더 검사 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박영수 특검의 횡포를 어떻게 견제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나?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참 제가 어저께 읽은 글에서도 이 박영수 특검의 저는 그 박영수 특검의 90일을 우리 그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됩니다. 책임 추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우리나라에 이런 검찰 횡포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검찰 공포 시대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예. 이거 우리나라의 전대미문의 검찰 공포 시대입니다. 이 검찰 공포 시대를 그대로 묵과하고 그대로 지켜봤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실망을 제가 가진 거예요. 예. 박영수 특검 문제도 말이죠. 도대체 국민의 인권을 마구 침해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온 국민이 그것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데 황교안 대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저도 여러 번 해임하라고 그랬는데 뭐 해임은 어쨌든 간에 뭐 진상조사라도 한다거나 무언가 조치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묵묵부답이었다고 하는 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러한 그 침탈 공포로부터 국민을 구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지켜본다고 하는 거. 이거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수호하고 지켜줘야 될 어떤 그 국가 원수로서의 그 책무를 저는 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박영수 특검 검찰의 소위 검찰 공포 90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백서를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만들어서 후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조상들이 한때는 이런 시대가 있었구나.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검찰 앞에 이렇게 벌벌 떨고 무서워하게 됐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그 원인도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럼 뭐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는 고민하고 그것을 한번 우리 후세의 사람들에게 제 의견을 조금 전달해 주고 싶어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저는 사실 최근에, 황교안 2017, 책도 내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약간 해명을 하게 되면은, 일단 국회가 굉장히 독재 권력을 가지고 정권과 그다음에 대행 체제를 위협하고 심지어는 장관도 뽑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 탄핵하겠다.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대행 체제로서는 또 지금 언론이 엄청난 공격을 해서 심지어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자녀 문제까지 거론해서 자칫 이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또 황교안 권한대행과 국회가 마찰이 되고 또 언론과 마찰이 돼서 또 전선이 넓어지면 좀 혼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상황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끌고 왔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을 조금 대신해서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좀 소신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하루속히 지명을 하셔야 돼요. 예. 하루속히 헌재 소장을 임명하셔야 됩니다. 헌재를 이렇게 저는 아무 편결도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불임 재판소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애를 못 낳는 불임 재판소. 이 불임 재판소를 이렇게 장기간 동안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절대로 저는 그거는 변명이 어떠한 변명도 잘 그렇게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임명하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발표하는 것까지. 예? 그 다음에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 그 국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황교안 대행 보고 야 너 임명도 하지 마.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일단 할 건 해보고 그런 다음에 국회에서 동의 안 하면은 글쎄 그거는 뭐 국회하고 너무 마찰을 못하겠다 나는 또 생각할 점이 이것저것 너무 많기 때문에 국회가 조금 더 좀 따라오기를 좀 더 기다려 보겠다.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내가 여유 좀 뭐라 그럴까 급하게 몰지는 않겠다.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임명을 한 다음의 일입니다. 임명조차 안 하면서 난 무서워서 안 했어. 그거는 좀 이야기가 아닌가. 글쎄요. 어느 깊은 수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깊은 생각을 황교안 대행께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글쎄 저는 법률가입니다. 그럼요.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능력이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거는 저는 없어요. 그냥 무엇이 법적으로 옳은 거냐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 뭐 다른 뜻은 전혀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무슨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들으면서 예. 뭐 오해를 받거나 누구를 어떤 질책을 해서 그 사람을 흠집내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듣는 게 아니라 예. 채찍같이 들었어요. 예.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좋아하더라도 더 세게 채찍질을 해야 되고 예. 그렇지 않고 우리 편이 잘못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대충 넘어가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아주 쓴소리들을 황교안 대행도 좀 들으시고 그랬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더 한번 제가 좀 약간 옹호해주고 싶은 거는 국회가 말이에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통령 위에 있고요. 대통령 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회 쓰레기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해서요.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 황교안 대행을 또 특검 연장 안 했다고 또 무슨 탄핵한다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도 난리가 났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아이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한 국회가 황교안 권한대행은 오죽 우습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연장 안 해줬다고 기사가 그냥 쫙 나고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가정사까지 막 씹어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국가의 한 지도자는 그런 고민스러운 부분 또 피해가야 될 부분이 있더라도 정면 돌파해서 국민에게 본을 보여줘야 그랬으면 되겠다라는 좋겠어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좋은 하여튼 말씀이세요. 저기 지금 온 국민들의 관심은 오로지 탄핵심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것을 어떤 선고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틀 뒤에 전부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교훈단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 역사를 길게 보면은 다 오늘의 이것도 다 하나의 흘러가는 하나의 한 장면이에요. 장면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또 그때대로 대처할 일이고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어떤 하나의 마치 북극성과 같이 하나의 좌표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황스럽고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에 어떤 지침을 못 잡겠다. 이럴 때는 저는 항상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법을 따르세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 이틀에 생긴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인류의 몇백 년간의 인류의 지혜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소원해 나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굉장히 좀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소리로 들리시겠지만 긴 시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만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그 지침이에요. 그렇게 좀 명심해 주시고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일수록 답을 너무 쉽게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렵게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예, 그게 제일 정확한 길입니다. 이야, 좋은 말씀입니다. 신혜한수 시청자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법대로 해. 그게 뭐겠습니까? 원칙대로 하자는 얘기죠. 오늘은 이 원칙, 내일은 저 원칙. 그렇게 되면 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지금 야권에 계신 일반인이죠. 국회의원이라고 하려다가 갑자기 보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군요. 문재인 씨, 만약 혹시 정권을 잡은다면 그때 가서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헌법재판소에 간다면 무슨 말씀하실까요?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 노무현이 탄핵됐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 어떻게 탄핵하냐고 말씀하셨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안 뽑았습니까?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법은 북극성과 같이 어두운 밤하늘에서도 그것만 보고 가면은 꼭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야 한다는, 갈 수 있다는 그런 좌표가 돼야죠. 법대로 합시다, 우리 진짜. 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오늘 김평우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상식대로, 법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헌재가 그런 결정 내려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 애국 변호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예. 예. 예, 예.